오늘 튜톡에 모신 분은 지금 피보탈에 계시는 김민석 아키텍트인데요. 원래 2001년에 SDS 입사를 저랑 같이 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쪽 하시다가 중간에 알만한 회사는 한 번씩 다 가셨어요. 나중에 본인 소개하실 때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좋은 회사를 많이 좀 돌아다니셔가지고 혹시라도 뭔가 이직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기다리는데 조금 써가지고 바로 마이크 넘기고 바로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피보탈 김인석 부장입니다. 네. 저희 신상대님하고는 2001년도에 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한 7년 동안 SS에 같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이제 스프링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피보탈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피보탈. 예. 다행이네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많이 쓰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 원 플랫폼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작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캡 행사는 올해 1월에 여기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탈이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피보탈의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파스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랭귀지를 되게 빠르게 런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런타임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빠르게 만들게 할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빌드백 해줄 수 있는 컨코스라는 CI 도구들,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를 할 수 있는 트래커라는 솔루션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도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문화와 컬처 이런 프랙티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해주는 피보탈 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관련해가지고 스프링 온 플랫폼 내용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플랫폼 아키텍트로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퀄리티, 퍼포먼스 테스트 이런 쪽도 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 회사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개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모든 스택들이 녹아 있는 회사가 저는 피보탈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미더 페이지가 있어요. 저 URL을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미더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꼭 가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스프링 원 플랫폼 행사에 많은 저희 진짜 고객들이 오셨는데 포천 100대 기업 중에서 3분의 1이 저희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저희 솔루션과 앞서 말씀드린 툴킷하고 프랙티스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계신데요. 한국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프링 원 플랫폼 행사에 한국에서 5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저희랑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글로벌 성공 사례가 한국에서도 있기를 저희가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8년도에 스프링 원 행사는 이제 워싱턴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날짜가 9월 24일부터 27일이거든요. 저게 추석하고 겹쳐요. 약간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작년 2017년도에 나왔던 이제 세션들이 총 한 130개 정도 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 중에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리액티브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자바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한 관련된 세션들을 종합해보면 한 30개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어 5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데모를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리액티브한 방식하고 그거를 개발하실 때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5가 좋은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집중해서
이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리액티브를 가장 먼저 적용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한 회사는 이제 넷플릭스 잘 아시잖아요. 2013년도에 이미 20억 건 이상의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계속 증설이 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효율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적은 수의 하드웨어로 효율적으로 저런 리퀘스트를 처리하지 않겠냐라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미 2013년도에 넷플릭스는 리액티브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디바이스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API 리퀘스트가 날라오는데, 그거를 API를 효율화해가지고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리퀘스트로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게 이미 그런 프랙티스를 느꼈겠죠. 그리고 백엔드에서 이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쿼리 처리라든가 필터링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구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사상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구성을 백엔드를 하신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프로덕트로 보고 그것들이 수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해제가 되고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찾아지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대로 다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요걸 하시면서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유레카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A 마이크로 서비스가 B 마이크로 서비스 호출할 때 B 마이크로 서비스가 문제가 되면은 자동으로 펄백으로 처리가 되는 히스트릭스, 그리고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보탈과 협력을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녹여냈죠. 그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넷플릭스의 사상과 프로젝트 코드들이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협업하는 그 모델에서 리액티브 모델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고, 이 내용은 이제 넷플릭스의 테크 블로그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본 기능하고 리액티브 사상들을 녹여내서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5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스프링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다이어그램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개의 레이어가 왼쪽 오른쪽 나눠지게 되는데, 맨 왼쪽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스프링 MVC 기반의 스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스프링 데이터, MVC,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블릿 API 기반 이렇게 되어 있고, 맨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리액티브 스택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맨 밑에 스프링 리액터 프로젝트, 그리고 웹플럭스라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양한 툴킷들이 녹아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내용들이 많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이 뭐냐. 기존 방식에서는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웹 서비스로 노출을 할 때 리액티브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트래픽에 대한 콘제션 컨트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게 이제 리액티브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백프레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퍼블리셔하고 데이터 받는 서브스크라이버가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콘제션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는 좀 더 스마트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해 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단하고 이제 서블릿 단, 컨테이너 단하고의 그런 리액티브뿐만 아니라 이제 와스하고 DB 데이터까지의 그런 리액티브한 것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액티브 스프링 데이터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는 레디스, 몽고DB, 카산드라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액티브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걸 잘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바 8의 람다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펑셔널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자. 그거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FRP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 리액터, 요거는 스프링과 별개로 있는 프로젝트인데, 요거를 활용하셔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프링이 자바 기반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바 9이 이제 출시가 됐죠. 많은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제 아직 그 완전한 버전이 아니에요. 자바 8은 2016년도 중반에 나와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많은 이제 회사에 도입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9에서 이제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자바 9도 이제 애자일하게 개발이 돼서 매 6개월마다 메이저 릴리즈를 내놓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자바 9이 나왔고 이제 올해 9월에 자바 11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롱텀 서포트 모델을 가져가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자바 8, 자바 11이 롱텀 서포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시고 싶다면은 자바 8을 현재 상황으로는 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자바 9의 그 로드맵 기능을 정말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바 9으로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자바 11로 갈아타시는 모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서블릿 버전이 1997년도 1.0이 나왔는데, 서블릿 버전은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것 처리하는 서블릿 그 API 스펙에 맞춰가지고 백엔드 컨테이너, 그러니까 톰캣이든 제띠가 됐든 컨테이너와 이제 협업을 해서 처리하는 모델이었잖아요. 여기에서 퍼포먼스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블릿 버전이 3.0이 되면서 2009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블로그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퍼포먼스인데, 지금 리퀘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리퀘스트 하나당 커넥션 하나가 생성이 돼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스레드가 매핑이 되잖아요. 그게 고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는데, 그거를 쉐어할 수 있는 모델로 어싱크론 모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 3.0의 핵심적인 기능은 어싱크 서블릿이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컨테이너와 서블릿 API 사이의 그런 통신은 블락킹 모델이어서 여전히 성능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서블릿 3.1 표준이 나오면서 이제 톰캣하고 제띠가 이제 완전하게 non-blocking 방식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 지금 톰캣이나 제띠를 쓰도록 한다 하더라도 완전 non-blocking으로 동작되는 다른 컨테이너예요. 같은 톰캣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동작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블릿과 리액티브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어떤 걸 쓰시더라도 리액티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존의 블락킹 방식으로 동작됐던 그 REST 템플릿 이런 방식 말고 새로운 리액티브 방식의 웹 클라이언트를 내놨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구현이 들어가 있는 톰캣, 제띠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서 추가된 게 이제 완전한 그 웹서버 기능, 그러니까 노드.js에서 쓰시던 그런 웹서버 방식과 동일하게 어싱크로너하게 동작되는 네티나 언더토우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펑셔널 방식으로 어떤 엔드포인트를 노출하는 방식을 이제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리액티브 방식의 프레임워크이면 이제 우리가 스프링 웹플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기존에 쓰시던 방식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리액티브하게 펑셔널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액티브 non-blocking API를 구현하는 구현체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자바 스트림도 있고 RX 자바도 있고 그리고 마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리액터를 피보탈이 만들어서 지금 프레임워크에 연동을 시켜놨고요. 그 리액터와 같이 이제 동작되면서 리액티브 방식으로 웹을 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프링 웹플럭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non-blocking 방식의 코딩을 할 수 있으면서 고성능의 그런 어떤 성능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븐 폼.xml에 io.project 리액터에 리액터 코어하고 리액터 테스트를 넣으셔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과거의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 뭐 서블릿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레드 자체를 핸들링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복잡하고 제어하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이 퍼포먼스에 따라 스레드 개수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튜닝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엑시큐터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웹플럭스 방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뒤로 완전히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레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주게 되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많이 쓰시잖아요. get 매핑
뭐 포스트 매핑 많이 쓰시잖아요. 그대로 쓰시면서 보시면 API에 리턴 타입이 리액터 안에 들어있는 플럭스 또는 모노 이런 걸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노는 응답하는 방식이 모노라는 개체는 리액터 안에 있는 구현체인데 내용 그 안에 개수가 그 리턴 타입의 개수가 없거나 하나인 경우, 그리고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콜렉션 같은 타입인데 뭐 없거나 여러 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쓰시게 되면 기존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펑셔널하게 그 엔드 포인트를 구조화해가지고 노출할 수가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현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get person, all person, save person,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펑션과 동일하게 실제 동작하는 워킹 로직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 구현 리턴 타입은 서버 리스폰스 타입의 모노,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걸 노출을 할 때 라우터 펑션이라는 그런 구현체가 있거든요. 이 라우터 펑션에 라우터로 계속 그 내가 노출한 엔드 포인트를 엮어내는 거예요. 엮어내고 그 실제 동작되는 엔드 포인트에 동작되는 함수들은 방금 전에 보셨던 구현체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그 노출 방식이나 어떤 필터라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그 리액티브 구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스레드를 핸들링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리액티브 방식 구현이 쉽게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방식도 좀 보는 게 깔끔하긴 하지만 복잡한 로직이 들어갈 경우는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가독성도 많이 좋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지는 거고요. 기존의 자바 8에서 스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스트림 타입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플럭스와 모노와 뭐가 다르냐 이제 얘기를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자바 스트림은 이제 콜렉션으로 바라보고 한 번에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스트림 처리인데, 플럭스와 모노는 처음부터 설계될 때 데이터는 무한대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방식 자체도 이제 콘슘하는 방식, 여기는 푸시 펍섭 방식,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콘제스천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백프러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간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예, 그런 그 설계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플럭스와 모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스프링 데이터 측면에서도 지금 리액티브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몽고디비나 레디스, 카산드라 보시면 젠파이어, 예, 이런 부분까지 지금 스프링 원 플랫폼 행사에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지금 리액티브한 코딩의 머처리티는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레디스가 가장 많이 지금 몽고디비가 가장 많이 리액티브하게 근접해 있고, 나머지 솔루션들은 계속 지금 따라오는 그런 로드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락킹 방식으로 API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리액티브하게 하려면 앞에 프리픽스가 리액티브가 붙어요. 리액티브 몽고 오퍼레이션스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find all 할 경우에는 이제 콜렉션을 리턴했지만 리액티브 방식에서는 플럭스를 리턴하게 될 수 있는, 예, 그렇죠? 되게 쉽게 랩핑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갈아서 쓰시게 되면, 만약에 몽고디비가 리액티브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 자동으로 리액티브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 그런 거고요. 좀 이따가 이 부분은 데모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몽고 템플릿에 리액티브 템플릿 쓰신 후에 이렇게 펑셔널 방식으로, 예, 내가 원하는 로직을 녹여내가지고 짤 수가 있는 거죠. 스프링 행사에서 이제 많은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스타워즈나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코드가 녹아지는 게 보이세요? 보시면 스타워즈의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제다이를 찾아서 네임이 루프 있는 걸 찾아가 리턴해라, 뭐 이런 로직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프링 인테그레이션도 되게 흥미로워지는데, 사실 스프링 인테그레이션이야말로 사실은 펍섭 기반의 어떤 로직이었죠. 추상화된 레이어였는데,
보시면은 그 안에 채널 어댑터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리액티브하게 이제 동작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의 스프링 인테그레이션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인테그레이션 플로우즈라는 구현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어떤 인풋으로 되어 있는 어떤 소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콤마 기반으로 잘라가지고 어퍼케이스로 만들어서 어떤 조작을 해서 다시 아웃풋으로 내겠다라는 로직을 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펑셔널 방식으로. 그리고 재밌는 것은 스프링 인테그레이션에서도 서블릿을 엔드포인트 노출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동일하게 웹플럭스와 동일하게 이 스프링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해서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들이 점점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코어 스프링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펑셔널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데모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스프링 웹플럭스하고 웹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 몽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DB부터 웹 엔드포인트로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하실 때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실 때 어떤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디버그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코드 프로젝트는 깃허브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사전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장표에 슬라이드에 URL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코드는 지금 첫 번째 코드는 데모 리액티브 스프링이라는 거고요. 글자 보이시죠? 뒤에서 보이시죠? 예.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 2 기반으로 스프링 부트 2로 되어 있고요. 스프링 부트 2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5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5가 들어갈 거고요. 스프링 부트는 지금 그 기존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스택들을 라이브러리를 쓰려면은 개발자가 스스로 그거를 폼.xml에 담아내고 해셔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디펜던시 문제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스프링 부트를 쓰시면 그런 것들을 부트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스프링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지정해 주시면 그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실제 다이나믹하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편해지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를 쓰시면 많이 좋고요. 그리고 서브 프로젝트가 쭉 디파인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서브 프로젝트로 이제 볼 프로젝트를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플럭스 이게 이제 스프링의 리액티브 모델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리액터 코어 이걸 넣으셔서 실제 웹플럭스 프로젝트가 리액티브하게 동작될 수 있는 라이브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샘플에서는 몽고DB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베디드 몽고DB를 활용할 건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스프링 데이터의 몽고와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몽고DB 리액티브 이 두 개를 넣으셔가지고 해주시면 코드가 동작이 됩니다. 자, 코드를 잠깐 보시면 자,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은 구조가 상당히 간단한데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오노테이션만 쓰시면 자동으로 이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가 되면서 서비스로 노출이 돼요. 간단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뜨면서 기본적으로 몽고DB에 데이터를 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몽고 오퍼레이션 요거는 리액티브 방식은 아니고 그냥 과거에 있던 그 블락킹 방식의 템플릿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100개 정도를 넣을 거예요. 데이터는 지금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엔티티고 거기에 위도와 경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와 위도 경도 정보를 한 100개 정도를 어플리케이션 뜨는 시간에 만들어서 몽고DB에 담아 놓을 거고요. 그것들을 조회하는 API를 이렇게 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REST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카 리파지토리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 거기에 엔드포인트가 지금 4개가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카스 API를 호출하게 되면 그냥 그 몽고DB에서 전체 데이터를 노출을 할 거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리액티브 스트림 방식으로 또 하나 추가된 것인데, 보시면은 헤더 정보에다가 나는 스트림으로 제이슨 정보 형태대로 난 데이터를 받을 거라고 헤더 정보에 노출을 하게 되면 요 API가 호출이 되면서 이 몽고DB 리액티브 리파지토리가 리액티브하게 데이터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현재 있는 것들은 주게 될 거고, 커넥션은 끊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유지하다가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 추가된 데이터를 계속 스트림 방식으로 흘려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그냥 텍스트로만 받고 싶다, 제이슨이 아니라, 그러면 텍스트 이벤트 스트림으로 받으셔도 동일한 동작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는 것도 리액티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 4개의 API가 준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데이터 쪽에 리액티브 데이터겠죠. 이걸 보시면, 네, 별거 없습니다. 리액티브 몽고 리파지토리를 구현을 한 거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API 중에서 find car by라는 API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했는데, 이거를 테일링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추가로 DB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흘려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리액티브하게. 되게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서버를 띄우고요. 아까 웹플럭스를 넣었기 때문에 폼.xml에 스프링 웹플럭스를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컨테이너 중에서 톰캣 제띠가 아닌 네티가 동작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액티브한 구현체로 서블릿 기반이 아니라 실제 리액티브하게 다이렉트로 리퀘스트가 네티와 동작이 되는 모델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엔드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컬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카 목록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전부 노출이 됐고 마지막에 100개가 노출이 된 게 보이시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스트림 형태로 받고 싶다 그러면 헤더 정보에다가 accept application stream plus json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쭉 오게 되면서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몽고DB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네티 컨테이너에 엔드포인트 맨 마지막에 포스트로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데이터를 몽고DB를 넣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는 스트림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 넣을 거고 2초마다 넣을 건데 그 데이터는 카 오브젝트다 해가지고 제너레이트 된 것들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된 것들을 넣을 거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같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네, 지금 리액티브하게 데이터가 몽고DB 리파지토리로 네티 서버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에서는 스트림 형태대로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예전에 이거 구현하시려면은 뭐 에이작스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웹소켓을 또 열어가지고 프로그램 막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어서 쉽게, 그리고 에러에 대한 그런 우려도 없이 동일한 퀄리티의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를 만드셔야죠. 리액티브로 개발하신 이후에
펑셔널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만드신 후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시는데, 리액티브 방식의 어떤 코드를 디버그 하시려면은, 테스트를 하시려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개념이 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림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모 예제에서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샘플 코드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테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한 6개의, 7개의 그런 그 문자열을 랜덤하게 계속 리턴하게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2개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요게 이제 보시면 프로덕트 리액터에 리액터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건데, 스텝 베리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디파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 보셨던 테스트 클래스에서 이를 메소드로 호출할 건데, 그걸 일단 프린트아웃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요게 나오고, 그리고 2초 후에 뭐, 2초 후에 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잘 동작되는지 볼까요, 한번? 자, 2초마다 이렇게 로그를 찍고 스텝 베리파이어가 로직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보고 문제없이 동작되는 게 보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테스트 코드 안에서 2초마다 동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래 클래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 스텝 베리파이어에 with virtual time이라는 API가 펑션이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요걸로 그걸 테스트 코드를 감싸게 되면 그 시간을 무시하고 쭉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테스트 케이스가 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로직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하게 펑셔널 기반으로 아까 우리가 원했던 테스트 코드에 그 함수를 호출하고요. 로그를 찍고, 그 다음에 expect subscription 해가지고 몇 가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서머가 오고 2초마다 뭘 동작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동일하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한 번에 쭉 실행이 되죠. 그래서 리액티브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코드들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실제 코드 내에서 내가 리액티브하게 어떤 코드를 짜놔서 실제 돌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디버그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펑셔널하게 개발이 되면 코드가 펑셔널한 프로그램 자체는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 없이 동일한 아웃풋을 낸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어요. 전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해질 수 있고 가독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디버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메인 코드를 보시면 이제 configurable application context에서 내가 강제로 어떤 클래스를 로딩을 할 거예요. 콘텍스트 안에 로딩을 한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아웃으로 내는 로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스템 아웃으로 스택 트레이스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코드로 되어 있죠. 되게 간단한 로직이고요. 이 디버그 클래스는 사실 이 클래스 자체고, 여기에 이제 생성자 기반으로 빈이 초기화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럭스의 인테저 타입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빈을 내가 초기화 하겠다는 건데, 이 빈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코드를 짜놨는데, 트리거 2가 돼 있어요. 트리거 1하고 트리거 2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스프링 컨텍스트에 컨디션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조건에 따라서 이 빈 자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어요. 이 함수를 구현을 내가 했는데, 이게 true가 되면 이 클래스가 초기화가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타임 밀리세컨드를 1000으로 나눠서 다시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면, 홀수면 이 클래스가 이제 초기화가 될 거고요. 짝수면 이 클래스 초기화가 되는데, 요거에 2개가 동시에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코드에서 보시면 컨디셔널 해가지고 트리거 1,
컨디셔널 트리거 2 해가지고 서로 다른 로직으로 동작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랜덤하게 두 클래스 중 하나가 초기화가 되면서 다른 로직이 동작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로직을 아까 디버그 클래스에서 이 생성자 쪽으로 초기화를 해둔 그런 로직인 겁니다. 돌려보게 되면 돌릴 때마다 다른 로직이 동작되게 돼 있어요. 자, 코드를 짜놨는데 의도적으로 에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죠. 다시 돌려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보시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는 아리스메틱 섹션이 났는데, 이제 스택 트레이스를 쭉 보시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뭐 펍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나와 있고, 뭐 람다 서브스크라이브가 있고, 원 서브스크라이브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디버그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디버그하는 방식은 이제 디버거를 걸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코드를 라이브 상태로 디버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로그를 찍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로그를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디버그 해야 되는 로직인데, 여기 체크 포인트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넣고 내가 원하는 디스크립션을 넣게 돼요. 얘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넣게 되면, 만약에 이 로직이 돌아가지고 에러가 나면 그 로직에 대한 요 아웃풋 정보, 요게 그 콘솔에 찍히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스택 트레이스를 더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true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두 개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구동을 해보면 플럭스 1, 플럭스 2 중에 관련이 있는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자, 동일하게 에러가 나서 쭉 스택 트레이스가 나왔는데, 로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중간에 스택 트레이스 끝 말미에 보면은 리액터 코어에 이렇게 described as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구현체에서 버그가 발생된 거고요. 그거를 수정을 하시면 될 거고, 또 돌려보면은 아마 랜덤하게 또 나오겠죠. 계속 플러스 1이네요. 이런 식으로 디버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데모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5나 뭐 이런 걸 적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넷플릭스든 어떤 글을 많이 테크 블로그를 많이 보시게 되면 실제로 많이 이게 검증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액티브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케이스는 네트워크에 대한 레이턴시가 큰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정말 빠르고 요청이 왔으면 바로 응답이 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고 뭐 병목 현상이 많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스레드가 백단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게 블러킹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리액티브 방식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경우에 많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도 많이 효과적일 것 같고, 그리고 더욱더 효과적인 거는 이제 백프레셔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서버 내에서도 보면 이제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 서버 내에서도 정말 콘커런트한 오퍼레이션이 많이 요구되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CPU 리액티브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미 CPU를 많이 컨슘하는 그런 로직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암보코하는 로직들이 들어가 있어서 CPU를 많이 쓰고 있다 이미. 그러면은 리액티브를 써도 효과가 없겠지만 정말 블러킹 모델로 인해 가지고 자원이 많이 놀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효율性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이게 프로세스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컨테이너가 될 수 있지만 쭉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쭉 있을 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리액티브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앞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피보탈의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는데 요 자바 모듈이 이제 리액티브하게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바로 짜져 있는데 코드를 쭉 보시게 되면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과 람다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쭉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리액티브를 써야 될지 서블릿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스프링 MVC 방식으로 JDBC, JPA 방식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해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리액티브 바꿔야 되냐?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네트워크라든가 컨커런트 문제가 딱 매칭이 된다 그러면 더 적은 자원으로 리액티브 방식으로 하신다면 더 적은 자원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웹플럭스 방식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엔드포인트 펑셔널 기반의 엔드포인트 로직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더 개량화된 이제 컨테이너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조합을 보시면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스프링 MVC 방식과 웹플럭스 방식에 대해서 내가 ZD를 쓸 거냐, 네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어떤 어노테이션 방식에 어떤 개발 방식을 쓸 거냐, 프로그램 방식을 쓸 거냐 고민이 되시는데 요 세션, 스프링 원 세션에서 그 연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 시스템이 깨지지 않았으면 놔두라고, 그냥 고치지 말고 놔두고 정말 고치고 싶을 때 해라. 왜냐하면 이게 스프링 MVC 방식의 블락킹 모델은 이 코딩 로직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근데 non-블락킹으로 가게 되면은 콘셉트 자체가 좀 다른 개념으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디버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베니핏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 해보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이제 JDK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옵션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내가 좀 누려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JDK 롱터 LTS 버전인 JDK 8에 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JDK 8 자체가 JDK 9에서도 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JDK 9의 어떤 상황을 보고 컨디셔널하게 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JDK 8 기반으로 코드를 빌드를 하시게 되면 9에서도 돌아요. 그게 좋고요. 그리고 J2 자바 엔터프라이제이션 레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블릿 버전과 JPA 버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내 코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벨로시티, 포틀릿 아시는 분, 쓰시고 계시는 분, 예. 여기 다 젊으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업데이트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뺐죠. 그래서 이런 걸 빠졌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5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가지고 나는 JDK 9에 뭐 G1 가비지 콜렉터 G1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됐고 이제 프로젝트 직소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경량화된 바이너리를 이용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프로젝트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정말 누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JDK 9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고 매 6개월마다 이제 메이저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최종 그 LTS 버전인 JDK 11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셔야 되고, JDK 11 기반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5가 또 재밌는 게 포워드 컴패터빌리티를 또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JDK 11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미리 또 이렇게 백포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오버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또 그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묘미가 있어요.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갈아타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 3이면은 4.3으로 갈 수가 있겠죠. 4.3이 최신 버전, 4점대 최신 버전이고요. 그리고 JDK 6 코드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코드 베이스고 엔드 오브 라이프가 이미 됐는데 오라클이 익스텐션 해가지고 2019년인가 20년까지 이제 익스텐션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그래서 JDK 4.3을 쓰시더라도 JDK 7, 8, 9에서 동작이 여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맵으로 가시는 것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4.3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use java 8 어노테이션 들어가가지고 요 코드는 java 8 런타임이 돌 때만 이제 액티베이트가 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밌게도 그런 거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5를 쓰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JDK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시스템에 뭐가 맞는지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웹서버. 나는 서블릿을 그냥 그대로 쓰면서 심플한 코딩 모델을 가져가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나는 3.1 아니면 리액티브 기반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쓰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서 각종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하이버네이트도 그렇고 HKC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큐멘테이션을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패키지가 없어진 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 5. 예. 그리고 서포트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먼 로깅 시스템을 쓰실 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의 자카르타 커먼 로깅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로그4j하고 SL4j, 뭐 로그100 이런 거 쓰시면서 이 로그 라이브러리를 익스클루드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 처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지게 됐어요. 스프링 프레임 5에서는 SL4j하고 로그100하고 로그4j하고 어떤 다른 로그 구현체들을 담을 수 있는 브릿지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라이브러리에. 그게 이제 스프링 JCL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요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텍트 해가지고 그 로그 구현체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5와 그 근접한 라이브러리는 그렇지만 이게 변종 라이브러리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강제적으로 어떤 로그 구현체가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에 이제 로그로 익스클루드 했던 그런 것들을 폼.xl에 넣으셔야지 이제 브레이크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5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URL에 나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리액티브 그리고 데모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쭉 설명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4분 남았습니다. 네. 네. 공존이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5에서 폼.xml에다가 기존의 MVC 방식을 쓰시고 싶으시면 스프링 스타터 웹이라는 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넷디 기반으로 쓰시면은 또 동일한 코드에다가 스프링 스타터 웹플럭스라고 쓰시면 컨테이너가 바뀌면서 로딩이 돼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코드 베이스가 공존할 수 있으면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 바꿔주시면은 기본적인 동작은 되는데 그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그 백엔드의 스트림 방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벤트 방식 동작되는 그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넷디에서만 돼요. 스프링 서블릿 컨테이너 3.1 방식의 톰캣이나 제띠에서는 안 되고 넷디에서만 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노테이션 기반의 방식은 다 동일하게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포트를 다르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같은 포트로. 예. 일단은 프로파일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코드는 같은 코드인데 끼울 때 다르게 끼운다는 말씀이죠. 같은 코드인데 컨테이너, 서블릿 컨테이너와 넷디가 그걸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동작될 수 있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고요. 같은 코드. 프로파일링 할 때 예전처럼 프로파일링 없이. 예, 제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컨테이너를 자기가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네. 보시면 제가 데모를 보여드렸던 이 데모를 잠깐 보시면 왜 들어가냐. 제가 폼.xml에 이게 스프링 부트에 웹플럭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넷디로 동작이 됐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스타터 웹으로 동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이게 톰캣으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폼.xml을 어디에 있는 걸 바꿨죠? 클로즈 올. 플러그인을 할 때 폼.xml에서 그 이종 관계만 바꿔주면 된다는 네네. 스프링 부트 웹. 야, 빌드가 돼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리빌드. 강제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데모. 아, 제가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러나? 아,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아, 인터넷이 제가 좀, 예. 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은 그게 다른 컨테이너가 동작이 되게 있고, 기본적인 코드는 다 같이 쉐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네. 알아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쓸 때 예스레드 그 사이즈가 얼마나 잘 되고 하는 그 사이즈 안에서 또 잘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서블릿에서는 스레드 개수가 있는데 네티에서는 개수가 한 8개 정도가 디폴트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되는 그 노드.js 코딩 하시면은 그 개념을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티가 동작되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스레드 개수를 지정하는 건 없어요, 현재. 그리고 톰캣을 하시려면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겠는데, 예. 저 데모에서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스레드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프레임워크에서 그걸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톰캣으로 띄우신다면은 한 8개 정도가 디폴트로 뜨더라고요. JVM 프로세스 안에서. 그래서 J비주얼 프레임이나 J콘솔을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예. 잠시만요. 실적의 조합으로 생각하면은 컨테이너를 네티로 갈아타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데모를, 잠시만요. 이걸, 스타트 해가지고. 네티로 뜬 걸 잠깐 보여드리면, 네티로 떠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thread. 그러면, 이렇게 보면 리액터 스레드가 8개가 떠 있어요. 리액터 스레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되게 돼 있고, 디폴트로. 예.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동작되는. 그 스프링 타입에서 네. 마지막에 HTTP 요청 알려 있는 게 웹 클라이언트 걔 만드는 거. 페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웹 페인이요, 페인. 네, 페인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을 아직 서포트를 안 하던데 아. 이런 소스 자체가 페인 클라이언트 쓰고 돼 있으면 다 웹 클라이언트가 바꿔줘야지만 그래서 그게 스프링 프레임,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 OSS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리액티브 방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줄2가 나오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새로운 지금 리액티브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페인도 다 갈아타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줄2라는 프로젝트 찾아보시면은 아마 그런 기능이 추가된 프로젝트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네. 그 앞으로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좀 홍보해 주시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페이스북 미덥 URL이 있었거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URL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좀 보시고 저희 플랫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이 있으니까 클라우드 파운드리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서울 클라우드 파운드리 미덥 서브스크라이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